네, 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이재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의들이 좀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낯설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고, 무슨 뭐 전공 적합성이니, 뭐 활동이니, 뭐 역량이니, 이런, 정성평가 전형이 좀 많다 보니까, 용어라던가 말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정도의 이해도만 있으면, 뭐 수시 상담하는데 큰 문제, 우리 아이의 수시 전략을 세우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정시는 저도 한 14년, 15년 데이터를 보고 있지만 매년 어렵습니다. 앞에 강의 3개 차를 우리가 잠시 좀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되면, 첫 번째 강의는 우리 아이가 성적표가 나왔을 때 이 성적표에 있는 내용들이 뭐야? 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뭐 표준 점수가 뭔지, 백분위가 뭔지, 뭐 등급이 뭔지, 그리고 입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는 대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입시할 때 뭐 상담할 때 특히 이제 앞에 강의, 화요일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정시 지원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써야 돼?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정시 지원 전략을 짤 때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지원 참고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이건 일부러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도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고속 성장 분석기를 얘기했지만 결국 기승전 모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주서 요즘 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우리 애들 정시를 어떻게 이제 상담 방법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지원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그러니까 상담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동대문 오시기 전에 하셔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뭐 여기 오면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우선 우리 애들이 11월 18일 날 수능이 보게 되면 12월 3일 날 수능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좀 기회가 많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떠요. 뭐 성적이 뭐 어려웠네, 쉬웠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도 입시 기간에 있었지만 수능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오는 모든 난이도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난이도가 지금 틀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입시 기관들이 재수생 베이스로 판단을 해요. 왜냐면 뭔가 쉽다 어렵다를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다 뭐보다 쉬운 거야, 어려우면 뭐보다 어려운 거야. 항상 입시기관들은 기준이 항상 전년도 수능이에요. 또는 6월 9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입시기관들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국어는 전년도 수능보다는 쉬웠지만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애들한테는 잘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은 수능이 처음이에요. 수능이 처음이니까 보고 오면 무조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입시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애들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사를 보고 우리 아이한테 야, 수학 쉬웠다는 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기준들 자체가 졸업생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사실 뭐 저도 입시기관 있을 때 이것도 한번 해봤는데, 모든 입시기관들의 그 과목별 난이도 분석, 이 실제 수능 결과가 나왔을 때 맞춰보게 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가 보다 정도 하고, 우리 애들이 수능을 처음 보기 때문에 대부분 못 봤을 거예요. 항상 기대치보다 못 봤을 겁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난이도는 죽어라고 얘기하는데 탐구는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탐구가 정답이 늦게 뜨고 또 전반적으로 왜냐면 이게 물론 이제 난이도 파악하는 게 문제지만 봐도 이제 선생들은 판단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답안지가 있을 때도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죠. 근데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가 답안지가 8시간 넘어서 올라와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뭐 저실업자용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감안해서 1.2배의 시간을 주거든요. 걔들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답안지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탐구에 대한 난이도, 탐구에 대한 분석은 사실은 입시기관들이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 그러니까 국수, 영탐 반영 비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같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처럼 국어, 수학, 나머지 과목들 다 더해서 뭉뚱그려서 아이들을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마다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국수, 영탐 반영 비율이 다르고 또 이 앞 시간에 어느 분께서 질문하셨지만 어떤 대학은 우리 아이 성적표에 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에서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대학은 100분위만 사용하는 대학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은 교육과정평가원이 난이도 보정을 해서 표준 점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야 우린 탐구를 또 보정할 거야 라고 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도 해요. 즉 사회탐구나 과학탐구가 의외로 변별력이 높거든요. 근데 대부분 입시관들 이건 얘기를 못 해줍니다. 시간의 제한상. 어찌되었건 동대문 오시기 전에 수능 난이도를 한번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그 UA 쪽에서 이제 온라인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좀 길죠. 근데 대부분 입시관 설명이 좀 길어요. 이런 것도 보시고 제가 이제 그 높아심에서 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제목을 좀 어그로 끌어서 좀 조회수가 올라가는 동영상들이 좀 많아요. 그런 영상을 제가 조금 좀 안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무난한 설명회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입시기관 설명이 굉장히 무난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무난한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세우는 게 사실은 맞고 이게 뭐 학습법으로 보게 되면 개념서 같은 수준이죠. 개념서 같은 수준. 근데 이거를 안 보고 이제 좀 이렇게 제목을 어그로 끄는 유튜브 설명회라던가 뭐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설명회를 듣기 그분들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꼼수. 그러니까 우리가 센 수학이랑 교재는 잘 아시죠? 센 수학 A가 제일 쉽고 B가 중간 정도 난이도고 C가 제일 어려운데 그분들이 C나 B를 좀 쉽게 푸는 꼼수 같은 걸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유튜브 동영상에서. 근데 우리가 A, B가 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그 말을 듣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엉뚱하게 지원 전략을 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설명에는 뭐 UA나 뭐 이투스나 뭐 대성이나 대형 입시기관들이 하는 무난한 설명회를 들어보시는 게 물론 뭐 저도 해봤지만 뭐 들을 건 별로 없어요. 들을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갖고 있는 입시 기본 지식을 한번 복기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좀 어렵죠. 이거 보통 이렇게 자료를 뽑아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제가 그 14년, 15년 뭐 정시 상담하면서 수능 12월 첫째 주 수요일 날 교육부에서 수능 채점 결과를 보도자료로 내요. 근데 이런 자료를 보통 아시는 분들은 없고 이 자료를 보통 입시기관들이 입수를 해서 이걸 가지고 분석 자료를 쓰죠. 좀 성질 급하시면 이거 보셔도 되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보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꽤 어려워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입시기관들이 분석한 자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교육부에 올라온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에 응시한 애들이 42만, 재학생 29만,
그리고 졸업생이 12만 5천. 보통 재학생의 대략 40% 이상이 졸업생이에요. 꽤 졸업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하지만 그 말이 맞을지 틀릴지 알 수 없는, 야, 졸업생이 수능을 잘해, 이러한 명제가 과연 맞을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졸업생이 수능을 잘한다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재수를 해서 수능 성적이 올랐어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재수를 했어가 사실은 맞거든요. 우리 애들 보세요. 내신학원 축구하고 다니는데 내신 등급 잘 안 오르잖아요. 그럼 수능은 내신보다 좀 더 어려운데 애들이 수능을 10달 정도 준비한다고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오를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졸업생들은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보게 되면 잘하는 애들이 그냥 재수를 하는 거예요. 재수를 해서 성적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보단 특히 이제 의학 계열이나 의치한 계열이죠. 뭐 스카이 뭐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 재학생 때 원서를 잘못 써서 동대문 같은 데 안 와봤겠죠. 뭐 그냥 데이터만 보고 막 상담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재수했을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애들의 파괴력은 좀 높지 않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국어가 얼마나 봤다 이런 얘기 나오고 보통 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요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이 얘기는 뭐 근데 사실은 뭐 입시관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얘기, 요 정도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근데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 수능을 수능 접수는 8월 말 9월 초 한 보름 정도 접수하거든요. 접수했을 때 인원하고 11월 18일 올해 같은 경우 기준으로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들은 차이가 납니다. 대략 결시율이라고 하죠. 보통 10%가 넘어요. 10%가. 수능을 접수하고 왜 수능을 안 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시에서 합격한 애들,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애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4천, 5천 정도 보는데 체리 피커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24, 25, 30살 되는 성인분들이 수험표가 필요해서 접수하는 거예요. 그럼 접수하고 그 예비 소집일까지가 되면 수험표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험장에 결시를 합니다. 그러면 성적표는 나오니까 그걸로 또 환불을 받게 되면 50%인가 70%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체리 피커들이 있어요. 걔들이 수능을 안 보니까 접수하고 응시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보통 10%, 13% 가까이 돼요. 왜 중요하냐면 그 애들이 수능을 봐야, 보세요. 이게 보는 애들이 많아야 1등급 4% 애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4점 몇 프로까지 가긴 하지만. 근데 그 학생들이 안 보면 등급 내에 들어오는 애들이 줄겠죠. 그럼 수시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손해를 보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생, 그러니까 수능 접수하고 응시 인원하고 차이가 좀 난다. 보통 10% 계속 올라갑니다. 작년 기준 13점 몇 프로가 나온 것 같은데 13% 가까이 됩니다. 어렵잖아요. 이게 보통 요 정도만 보통 보시면 되고요. 재학생이 얼마 있었다, 졸업생이 얼마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별 난이도도 이제 입시기관이 다 정리를 해서 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가 1등급이 딱 저스트하게 4% 끊기지 않아요. 동전자 때문에 약간 늘어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0 같은 경우에는 4점대가 넘어가고 작년도 4.4%예요. 근데 작년 같은 2등급이 조금 비율이 약간 높았죠? 이건 줄었고, 여긴 좀 작았는데 여긴 좀 늘었고, 여긴 좀 16인에서 약간 줄었죠. 여기는 뭐 이게 23,000하고 18,000, 이거 왜 줄었죠? 학령 인구가 얘보다 얘가 적었거든요. 앞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얘 때는 48만이었잖아요. 42만이고 6만 날아갔죠. 이것 때문에 준 거고. 그러면 또 봤을 때 사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이거 딱 그 설명회 때 입시관들이 얘기를 해줄 거고,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입시기관들 얘기 딱 들어보게 되면 보세요. 국어가 1등급 표준 점수가 131이야. 130, 비슷하네? 똑같네? 그럼 난이도가 비슷했나? 1등급은 비슷했나? 2등급, 똑같았네? 3등급 약간 여기 점수가 올랐구나. 표준 점수가 좀 높아졌구나. 표준 점수가 좀 여기 좀 작년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1, 2등급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뭐 똑같았네. 여기는 표점이 약간 올라갔으니까 사실 표점이 올라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려면 평균이 좀 낮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학이 표점이 약간 높게 나오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럼 3, 4등급은 약간 어려웠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거 바꿔볼게요. 아까 난이도 분석 한번 볼게요. 국어예요, 국어. 수능 영어예요. 이 수능 1, 국어 쉬웠다? 이렇게 나오죠? 수능, 국어 모평보다 쉬운 수준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교육과정평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게 되면, 1, 2등급은 제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별로 없어, 난이도는. 표점 점수가 똑같으니까. 물론 평균까지 계산해보면 다르긴 한데, 끊는 표점으로 봤을 때는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1, 2등급까지 작년 난이도가 비슷한 거예요. 3, 4등급 애들 작년보다 약간 좀 어려웠다는 체감 난이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11월 달에 나오는 그 관련 난이도 기사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기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어고요. 자, 수학가하고 수학나예요. 수학가는, 그러니까 2020대는 1등급이 128이었고, 이거 130이었어요. 그러면, 쉬웠다, 어려웠다? 죄송합니다. 표점이 올라가면 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등급 좀 어려웠네? 2등급도 좀 어려웠고, 3등급 좀 쉬웠구나. 4등급 쉬웠구나. 그러니까 1, 2등급 때 애들은 좀 어려웠다라고 느낄 것이고요. 3, 4등급 때 애들은 쉬웠다고 느낄 것이고. 나를 볼게요. 수나는 135에서 130 확 떨어졌죠? 확 떨어졌으니까 좀 쉬웠다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때 애들은 쉬웠네. 2등급 때도 쉬웠구나. 이거 3등급 때 올라갔네요. 그죠? 그러면 수학 나형은 1, 2등급 때 애들한테 쉬웠는데 3등급 때 애들 좀 어려웠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입시기관들의 난이도 분석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이게 지금 등급별로 얘기해 줄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8일 올해 기준으로 첫날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점수 딱딱 끊어서 이게 뭐 쉬웠어 어려웠어 할 때 좀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입시기관들은 책임을 지기 저도 해봤지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난이도를 파악하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실제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표점 체계나 평균을 계산해 보게 되면 11월 달에 나온 난이도 분석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 이제 12월 달에 상담을 해보게 되면 이런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 수능이 쉬웠다는데 주변에 잘 봤다는 애들이 없더라. 어떻게 된 거냐? 당연하죠. 왜냐면 난이도 분석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졸업생은 쉽게 느껴지거든요. 재학생 항상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굳이 교육부 홈페이지 가서 보실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설명회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표점이 올라가면 어려워진 거예요. 표점이 내려가면 쉬워진 거고. 이런 정도의 느낌. 근데 올해는 이 단순 비교가 안 돼요. 작년 수능 점수 체계랑 올 수능 점수 체계가 달라서 이게 비교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올해 11월 18일 날 난이도 분석할 때 입시 기관들마다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왜 난이도에 노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성적표 나오는 걸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궁금하니까 수능이 쉬웠나 어려웠나. 작년 기준으로는 올해 얘기하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올해는 선택 과목도 있었고,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을 뭐 전체 과목으로 만드는 점수 체계도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는 올해는 무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더욱 입시기관들의 난이도 분석에 대해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예상 난이도를 제가 좀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우선 그 선택 과목들, 그러니까 국어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미적기와 확통이고 선택 과목들은 전반적으로 평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도 선택 과목 유불리 때문에 누구는 잘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이거는 좀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통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 어려울 거고 보통 30번이라고 하죠. 보통 한 문제 정도 어려울 거고 나머지들은 크게 평이할 것이다. 그러면 공통 과목들 문제 같은 게 어떻게 될까? 어렵겠죠. 어렵다기보다는 한 두 문제 정도는 변별을 위해서 좀 난도 어려운 문제를 낼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까다롭게 낼 거예요. 까다롭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수학을 뭐 예를 들어 드리기 쉽기 때문에 수학으로 얘기하면 문제를 봤어요. EBS도 본 문제야. 풀 수 있을 것 같아. 딱 봤는데 풀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저는 함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딱 보니까 문제가 낯이 익은데 풀리지가 않는 거죠. 보통 준킬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을 거예요. 수학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들이 뭐 쉬웠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많은데 실제 성적표를 까보게 되면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국어는 뭐 전반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연결이 떨어지니까 애들은 항상 어렵게 느껴지죠. 보통 한 등급씩 떨어진다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특히 재학생들 수능을 고3 올라와서 보통 여름방학 전후로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할 기간이 작죠. 작으니 항상 애들이 어려워요. 근데 졸업생들은 빠르면 1월, 늦으면 3월부터 수능 대비를 하잖아요. 그럼 졸업생들은 3, 4, 5, 6, 7, 8, 9, 10, 8개월 준비하거든요. 재학생들은 얼마 준비했을 거? 재학생들 많이 해봤자 7월부터, 빨리 7월이거든요. 7, 8, 9, 10. 그러니까 4개월 준비해서 수능 보는 애들하고 8개월 준비해서 수능 보는 애들 다르죠. 그러니까 재학생 때 수능 공부가 좀 잘 안 됐던 애들이 재학생 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4, 5년 전까지 이게 맞았어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하기 너무 싫어하나 봐요. 졸업생들도 특히 3, 4등급 때 애들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영어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2020 학년도 2019년이죠. 2019년은 1등급이 7.43%. 이야. 자, 이거는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기본 점수만 넣으면 등급 받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12.66%. 이게 뭐 카더라 하는 얘기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를 처음 경험한 애들이잖아요. 보상 차원에 좀 쉽게 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9월만 봐도 9월이 이게 지금 1등급이 4%가 안 나오거든요. 3점대 후반이 나와버리니까 영어도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설명해서 할 거예요. 보통 정시 설명의 일부는 보통 수능 난이도 분석을 해요.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난이도 분석 저렇게 되는구나. 저는 보통 이제 난이도 분석은 12월에 하는 설명회를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11월 난이도 분석은 뜬구름 잡기예요. 뜬구름 잡기. 왜냐면 입시기관들도 표본이 많이 쌓여야 이게 여론조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제가 했던 예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달 모의고사 끝나게 되면 제가 나오기 전까지 한 10,000명 정도 표본이 쌓였거든요. 10,000명? 10,000명 갖고 난이도 분석하는 거예요. 수능 11월달 수능 봤을 때 보통 제가 했던 회사가 보통 한 2, 3만 들어왔을까? 2, 3만 가지고 40만의 난이도를 예상을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성적표 나오고 하는 난이도 분석이 사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성적표가 나온 상태에서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11월에 안 나옵니다. 12월에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 있고. 그 또 하나 알아주실 게 뭐냐면은 설명에 보통 2부에서 이런 걸 많이 해요. 2부. 그러니까 1부에서는 난이도 분석을 하고 2부에서는
정시 모집 대학별 선발 방식이라고 해서 보통 가군의 어디, 나군의 어디, 다군의 어디,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얼마,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대학들, 보통 입시기관은 설명을 그걸 잘 못해주는데요. 보통 약간 마이너한 설명의 느낌, 뭐 대치동이라든가 뭐 학원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 대학의 작년도에 추가 합격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랑 정시랑 그 아이들을 충원하는 기간이 6일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6일 정도. 6일 정도에 다른 대학으로 이탈을 하고 미등록 충원 합격, 그러니까 추가 합격한 애들 현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목포 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5번까지 가서 항해학부 남자는 딱 1명 빠졌고요. 보세요. 이게 모집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빠지는 게 1명, 빵명, 3명, 빵명 이거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긴 지금. 목포 해양대는 뭐 해양대가 2개, 한국 해양대, 목포 해양대 2개가 있는데 여기는 뭐 뱃사람들 되는 거죠. 많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는 애들이 1명이라는 뜻이 1명. 여기는 1명도 안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다? 딱 봤을 때, 야, 저기는 다른 대학으로 이탈하는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최초 합격이 안 되면 거의 불합격일 확률이 높잖아요. 저기는 원서 쓸 때 좀 조심해야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죠. 서울대도 그렇잖아요. 서울대도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서울대 인문계열은 뭐 서울대 인문계열 버리고 도망가면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극히 드물지만 경찰대예요. 한 몇 년 전에 2명 정도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보통 최초 합격 등록을 하죠. 아니면 서울대 하단학과들, 그 선호도가 낮은 학과들 중에 한두 명 정도 도망간 애들이 있어요. 걔들 어떤 애들이냐? 보통 뭐 서울대 소비자 아동 쓰고 연대 경영 쓰게 되면 애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서 서울대인데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경영 가야지 하는 애들이 간혹 있고. 그러니까 서울대 인문은 굉장히 그 최초 합격자 아니면 사실은 붙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대학은 좀 많이 빠지는구나. 다른 대학으로 이탈이 많이 되는구나. 많이 이탈되지 않는구나. 뭐 이런 것들 보실 필요가 사실은 있고요. 보면 또 이것도 원서 접수 일정 자료는 제가 이제 앞 시간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한 10개 대학 정도를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두시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뭐 지원 참고표든 고속 성장 분석기든 모의 지원 동대문 오시기 전에 돌려보신 다음에 10개 정도를 리스트를 짜신 다음에 원서 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가 원서 접수 종료일이 보통 이렇게 서울대처럼 1월 9일, 보통 교육부는 올해 12월 29일부터인가 28일부터인가 그리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생뚱하게 빨리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감 시간도 빨리 하는 데도 있어요. 빨리. 늦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점수가 좀 안 되면 마지막에 눈치 작전을 하잖아요. 눈치 작전 하는 애들이 성적이 거의 안 좋습니다. 합격권과 거의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그렇게라도 해서 써보고 싶다고 하게 되면 원서 접수 일정은 좀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시 모집 요강 맨 앞에 이쯤에 나오는데 올해는 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서울대랑 연대가 보통 보시게 되면 서울대가 먼저 마감을 하고 연대랑 고대가 마감을 하는데 올해는 연대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죠. 연대랑 서울대랑 원서 접수 마감일이 같아요. 그리고 연대가 마감 시간이 또 17시예요. 서울대보다 1시간이 빠릅니다. 이게 좀 최상위권은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냐면 보통 서울대 쓰고 다음에 연대를 고민하는데 지금 올해는 서울대랑 연대를 같이 고민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 상황이 어떻게 입시에 발현될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같은 데 오시게 되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겠죠. 이게 컨설턴트와 일반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오시기 전에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거나 보시고 내가 입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상태 오시게 되면 저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뭐 충원 합격이 어떻게 되고요. 각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상담 앞에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좋은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데 좀 할애하게 되면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미리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자,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똑같은 포맷을 갖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 회사에 있을 때는 컨설턴트들, 그러니까 입시 상담하고 싶은 분들 제가 교육을 좀 많이 했어. 2009학년도부터 2008년부터 거의 10년 정도 했는데 그때 초창기 때 만들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뭔가 가감을 하고 빼고 더하고 막 해요. 자, 우리 아이 상황 파악하기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선 재학생인지 졸업생인지 졸업생들은 기본적으로 재학생보다 더 쫄려요. 재학생 때는 보통 재학생 때 수능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재학생 때 수능, 그러니까 정시 때는 과감하게 우주 상향을 하고 재수할래 이런 애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졸업생 오잖아요. 오르면 다행인데 안 오르면 또 겸손해지거든요. 그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수능이 생각만큼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정시 원서 쓰는 거 포기하고 곧바로 12월부터 재수생 종합반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저는 말립니다. 원서는 그래도 한번 써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시에 원서를 썼던 경험이 그 다음에 도움이 좀 되고요. 재수를 좀 일찍 하는 것들은 제가 좀 말려요. 부모들은 보세요. 되게 답답하거든요. 저놈이 11월 18일 수능 보고 11월 12일 동안 놀죠. 12월 놀죠. 1, 2월 노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재수할 거면 빨리빨리 해야지. 왜 안 하냐.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감정할 사람이고 또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저는 늦게 하라고 해요. 어지간하면 늦게. 애들이 이제 재수했을 때의 11월이 중요한 거지. 보통 빨리 달리는 애들이 5월, 6월에 성적 급격하게 올라가요. 거의 막 일찍거든요. 근데 애들이 체력적인 한계 부담이 와요. 쭉 떨어져요. 그럼 뭐 1등급 나오든 2등급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 하면 재수는 좀 늦게 시키는 게 좋고요. 굳이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부모가 너무 답답해서 저놈 저놈 노는 게 꼴 보기 싫으면 1, 2월 달에는 한 과목 정도는 너무 처지는 한 과목, 예를 들어서 과탐 같은 경우 사탐 같은 거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한 과목 정도 시키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같은 경우 되게 겸손해져서 와요. 겸손해져서. 그러니까 이미 재학생 때 수시 6번, 공시 3번, 총 9번 떨어졌잖아요. 9번 떨어지고 오니까 굉장히 애들은 겸손하죠.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가 얘기하는 데 잘 듣고 자기 성적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대학 가려고 좀 많이 합니다. 남학생, 여학생의 차이. 우리 딸내미들은 좀 멀리 안 보내려고 하시죠? 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안 좋은데 불구하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 딸이라 많이 못 보내겠다. 저는 보통 전문대도 권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 거주지. 우리가 그 동대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군이 좀 뻔해요. 동쪽으로 가든가, 동쪽으로 가든가, 좀 멀리 제일 가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보통 강원대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일 가봤자 신안대, 아주 많이 올라가면 대진대. 근데 서쪽으로 잘 못 가요. 근데 굳이 서쪽 갈 수도 있긴 하죠. 1호선 라인에 따라서 인천대를 갈 수 있으니까. 뭐 인천대, 인하대? 근데 드물고. 남쪽으로는 더더욱 드물어요. 남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강남대, 용인대, 뭐 건대, 글로컬.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지도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교통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야, 네 성적은 내가 여기가 찾았어. 평택대를 가 했는데 점수가 안 돼서 선생님 너무 먼데요. 이런 애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저 새끼 저 공부 성적 다 안 나왔는데 저놈 새끼 저거 대학 가면 참 좋겠구만 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실제 애들은 교통을 되게 무시 못합니다. 가까워야 돼요. 그 친구들 만나야 되거든요. 술 먹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대문 지역 거주지를 가지고 대학을 좀 리스트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작년인가요? 그러니까 여긴가 동대문인가 어딘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재작년이겠군요. 코로나 이전이니까 뭐죠? 이렇게 대형 강의실에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컨설턴트 과정을 들으시고 이제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수시입니다. 수시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6등급 7등급 됐던가 등이 낮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어디 가라던가 대학 입시 결과 가지고 우리 아이가 갈 만한 데가 다 찾아오신 거예요. 뭐 강원대 도계 캠퍼스부터 다 찾아오셨는데 제가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님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찾는 건 저도 이해됩니다. 우리 애들이 안 쓸 거다. 너무 멀다. 애들은 심리적으로 그 교통에 대한 것도 꽤 커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걸 찾지만 애들은 안 갈 거다. 뭐 집에 가셔서 한번 애하고 상의해 보시라 했더니 애가 이제 그닥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대문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동대문 인접 지역 대학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성적대가 안 좋더라도 동대문에서 1시간 이내 아무리 멀어도 1시간 반 정도 우리 대학을 찾는 게 사실은 좋고요. 그래야 애들이 입학해서 중도 탈락하지 않고 잘 다녀요. 이게 교통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멀면 애가 진 빠지거든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건강하고 보통 많이 맞물리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특히 체력이 약한 애들은 또 멀리 못 갑니다. 이 부분을 같이 감안하시고 재수의사가 있는지. 자, 재수의사는요. 아이 입에서 나오면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재수할 의사가 없는데 재수 막 하게 되면 1년 돈 버리는 거예요. 재수생 종합반 얼마 드는지 아시죠? 보통 출퇴근하는 애들이 보통 250 정도 들고요. 뭐 특강비 먹어서 300 정도 드니까 300에 8달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애들 1년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럼 2년 반치 2학기 반에 등록금을 1년에 때려 박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뭐 확신이 들면 하겠지만 이게 보통 부모는 잘 안 보이거든요. 제3자를 만나서 이 아이가 재수를 해도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지 판단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꽤 현실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가 재수할 의사가 별로 없거나, 또는 재수를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갈 것 같게 되면 보통 전문대를 가던가, 아니면 학점은행제를 가던가, 라고 해서 편입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왜냐면 이게 나이가 깡패라고 빨리 졸업해서 빨리 취직하는 게 사실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조직문화 사회잖아요. 괜히 공부한다고 괜히 오래 붙들고 있어서 대학을 늦게 졸업하게 되면 득부닥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감안하면서 상담을 하고요. 우리 아이가 수시 지원했던 대학들 저는 보통 물어봐야 애들 상담할 때 그 대학들을 정시에 또 써볼 수가 있으면 한번 써보게 만드는 거죠. 작년인가 어떤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숙명여대를 한번 써보시라. 이게 만에 안에 운이 좋으면 문 닫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렸더니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고 여쭤봤더니 쓰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그 대학을 못 쓰게 할까봐 굉장히 걱정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상담을 오게 되면 그 엄마랑 아이 앞에 앉아있는 저와 같은 일을 분들이 좀 야단을 치거나 혼내나 봐요. 컨설턴트는 의견을 주는 사람이지 혼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의견을 드는 사람이다. 선택 어머님이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컨설턴트들이 왜 자꾸 애들을 혼내고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했었고, 교차. 전 이 부분 좀 100% 말려요. 교차라는 게 뭐냐면, 인문계 학생들이 사탐을 공부했던 애들이 자연계학과로 가든가, 과탐을 공부했던 애들이 인문계학과로 가는 것들을 교차 지원을 하는데, 제가 5, 6년 전만 해도 교차 지원을 많이 해서,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좀 대학 갈 수 있는 숨통이 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해요. 왜냐면 보세요. 외우기 싫어서 지금 과탐한 애들이거든요.
과학이 싫어서 지금 사회탐구한 애들이 있는데 걔들을 한테 대학 입시 때문에 다른 그 아이들이 원하는 계열, 원하지 않는 계열을 보낸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항상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애들이 또 그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요거는 잘 안 시킵니다. 이게 또 혹시 이제 이 방송,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 작년에도 이런 경우 했거든요. 부모가 좀 좋은 대학을 나오셨던가, 부모님이 엄하던가, 의대의 스카이 쪽을 조금 이제 푸시를 하던가, 그러니까 성적표 위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은 성적표 위조 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앱도 있고 뭐 해서. 그러니까 작년, 제가 아는 선생님이, 저한테 입시를 배운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밤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대학교 상담했는데, 어느 대학을 안전권으로 잡고, 2개 대학을 상향을 했는데, 이 안전지원이라고 생각한 이 대학이 광탈을 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고, 추가 합격 번호도 안 뜬 거, 추가 합격 범위 안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 답답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뭐라고 했죠. 야, 넌 나한테 상담 배웠고 했는데 왜 그러냐 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성적표 본 적이 있냐?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안전권이라고 했던 그 대학, 해당 대학 한번 제가 입학자 문의를 해봤어요. 뭐 추가 합격이 몇 점까지 추가 합격이 떴느냐. 뭐 예를 들어 900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점수 물어봤어요. 야, 그 학생 점수가 몇 점이니? 900점이래요. 근데 대학에서 900점까지 예비번호를 줬는데 이 아이가 900점이에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결국 그 아이는 성적표 위조한 거예요. 위조. 강남권에 있는 학생인데 결국 위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애들이 착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간혹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성적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제가 요거 설명하는 그 기준이 계속 달라지고 있긴 한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컨설턴트 입장에서 얘기하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동대문 오시기 전에, 네, 동대문 오시기 전에 군별로 3개 또는 5개, 가나 다곤 1, 2, 3층이니까 3층에 3개씩 하면 9개잖아요. 3층에 5개 하면 15개. 그 정도. 물론 한번 그 카드를 가지고 준비를 해오신 다음에 동대문 오셔서 판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수 있는 대학을 알려주세요. 이러면 저희도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눈높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0원을 갖고 있어도 15,000원짜리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대학 리스트를 조금이라도 알려주셔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뭔가 의견을 줄 텐데, 그냥 별다른 고민 없이 여기 오면 다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오시게 되면 좀 힘들죠.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이제 희망하는 대학은 보통 합격권이 보통 아니거든요. 네. 제가 보통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좀 알아오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러면 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좀 더 여러 가지 카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춘천교대,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영하는 것들, 여기 이제 학생부가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 이런 거고요. 숭실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면 보시기 전에 우리 아이 춘천교대 쓸 거야. 올해 수능 100이네.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 기억 있던 만약에 첫째 아이 입시를 치르고 한 3, 4년 뒤에 둘째 아이 입시를 치르신 분들은 간혹 이런 분들 있거든요. 교대가 내신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없어졌거든요. 근데 을지대 같은 경우도 내신도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경우도 계세요. 강남권 쪽 학부모님이신데 제가 몇 년 전인데 을지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셨을 때 학생부를 UA 기준으로 UA 쪽에 입력 안 해놨더라고요. 아버님 입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다.
지금 입력 안 하시게 되면 부정확하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꼭 입력하시라. 해가지고 돌려봐서 제가 합불력을 다시 말씀드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다. 입력해보게 되면 입력한 결과랑 수능 합쳐서 또 합불 여부에 대한 의견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숭실대가 인문계열과 경상계열과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 같은 경우에 이게 수능 영역별 완전 점수체가 다르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숭실대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영어는 등급 점수를 활용한다. 왜냐하면 영어는 1에서부터 9등급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대학들이 이 1에서 9등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학마다 점수를 부여합니다. 가짜 점수를 부여. 원래 성적표에는 1에서부터 9까지 숫자밖에 없는데 대학들이 이 각각의 점수에 대해 각각의 등급에 대해서 가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이 1등은 200점 줍니다. 어떤 대학 1등은 10점 줘요. 다 다르죠. 그런 것도 알 필요도 있고, 여기 보니까, 100분이 변환 표준 점수 활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긴 한데, 이 성실을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변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낮으면 이걸 해도 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은, 이렇게, 모집 요강사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대학은 표준 점수를 대학 기준으로 한 번 더 변별을 하려고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보세요. 이게 사람 눈이 게으르다고 이거 딱 보는 순간 숭실대는 국어가 35야. 국어가 25네. 그럼 숭실대는 국어가 잘하는 애들 유리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선입관을 가져요. 그럼 국어가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이게 제가 대학들한테 자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통 인문계 반영 비율을 저렇게 높게 하지 말라고 의견을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숭실대랑 좀 위급 대학이랑 잠깐 볼게요. 숭실대보다 선호도가 좋은 대학 잠깐 볼게요. 보통 숭실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 건대나 동대인데, 자, 국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숭실대를 쓸까요? 건대 동대를 쓸까요? 건대 동대를 쓰겠죠. 그럼 생각만큼 숭실대를 쓰는 아이들이 국어 성적이 높진 않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리고 봤을 때요. 인문계 애들이 국어보다 수학이 약간 더 좋아요. 그리고 통계를 따져보게 되면. 자연계들. 자연계는 이거는 무난하긴 하죠. 그럼 보시면 영어랑 과탐이랑 비율이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수학이 35잖아요. 그럼 이야, 숭실대는 수학 잘하는 애들이 가겠구나. 이것도 아까 똑같은 거예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건대 동대 쓰겠지 숭실대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35라는 숫자 때문에 자꾸 쫄거든요. 35라는 쫄아요. 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기준은 누구보다 잘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지금 잘 없는 거예요. 저 반영비를 보고 아이고 저건 잘 받을 텐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성적이 낮더라도 한번 점수를 한번 환전해 보세요. 환전해 보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 숫자 반영 비율에 겁먹지 마시고요. 우선 돌려보세요. 돌려보시게 되면 새로운 점수체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동대문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보통 온라인 대입상 어디가라는 홈페이지 보게 되면 실시간 전화상담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전년도 대학에서 나온 자료를 갖거나 아니면 누적 백분위를 만들어서 뭘 하던가 하기는 해요.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한 10군데 상담 받았는데 10군데 모두 여기는 안전할 것 같대. 그럼 거기는 안전카드가 될 확률이 꽤 크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불구하고 동대문 왔는데 아니다 싶은 건 사실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보게 되면 안전한 카드를 찾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여러 사람이 우리 아이의 성적 보고 얘기해 주니까 우리 아이의 성적을 가지고 다른 카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봤더니 야, 너 교대를 쓰면 잘 될 것 같은데? 교대 생각이 없다가 교대요?
교대를 보니까 안전빵이야. 아, 아, 그렇구나. 교대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사이트나 여러 기관들에서 무료 상담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해 보시게 되면 동대문 오시기 전에 우리 아이가 대충 우리 아이 성적으로는 어디를 갈 수 있구나 라고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다 온라인 상담도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공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데 건당 5,000원인가 얼마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또 사람에 따라서 또 우리 아이 점수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니까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를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점수로 홍익대를 잡기도 하고 숭실대를 잡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 성적이 되게 애매한 점수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디가가 있고요. 전화 상담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 그러니까 온라인 상담도 있고 전화 상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이제 상담을 할 때 글로 적기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 전주인가? 전주에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이제 어느 학생이, 저 학부모님인 줄 알았는데 전화 상담 가능하시냐라고 해서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그 학생은 좀 다른 얘기였거든요. 자기가 수시 원서를 냈는데 붙을까 떨어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돌려보고 하니까 뭐 3개 대학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안전권 같은데 실제 보니까 하나는 안전권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뭐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 하면 금방인데 이거 쓰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상담하는 형식도 잘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BS 대입 상담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Q&A 올리게 되면 여기도 아마 제가 선생님들끼리 건당 5,000원이니까 될 거예요. 그래서 애들 성적 올려놓게 되면 뭐 Q&A 답변해 주기도 하고요. 유해 온라인 상담센터, 이건 제가 알기에는 이게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회사도 하루 30개인가 10개인가 제한해놨어요. 왜냐면 이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UA도 온라인 상담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저분들이 지금 할 일들이 많아요. 모의 지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못하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도 작년에 있어, 올해 할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 접수하고 해가지고 상담합니다. 이건 다 무료니까요. 이거 돈을 내는 거면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무료니까 여기저기 받아보시게 되면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여러 스펙트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아이 성적이 좀 애매하고 감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상담받게 되면 이게 지식은 쌓일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이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이게 제가 봄에 했던 교환한 게 없었는데 올해 코엑스 정시 박람회를 합니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수능 성적표가 12월 8일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수능 성적표가 수요일날 나오니까 9, 10, 11 목금토, 그러니까 대학들이 일요일 하기 싫어해요. 52시간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싫어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1,200명 제한이고, 이거는 강남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줘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요렇게 작년 걸 갖다 놨지만 이건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얻은 게 요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코엑스 정시 박람회니까 요때도 한번 12월 달에 잘 보시게 되면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위치도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지금 상담 받기 전에 아는 것하고 상담 후에 아는 것하고는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앞에 있는 컨설턴트가 여기 한번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처음 들어본 대학이에요. 우리가 성적대가 좀 떨어지게 되면 서울에서 많이 멀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멀어. 여기 좀 있어. 우리가 여기 좀 있잖아요. 뭐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게 여기가, 여기 아니면 여기 이쪽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쪽 더 위로 올라가던가. 여기 너무 멀잖아요, 지금 여기가. 여기도 멀잖아요.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호선 라인을 타고 갈 수 있는 대학들 리스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애들이 저도 상담 처음 할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점수를 보고 이제 상담해 보게 되면, 왜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뭐 EBS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의 여러 가지 교통이라던가 뭐 신체적인 뭐 한계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점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럼 좀 엉뚱한 대학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담 시간에 대부분 제한되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교통을 이거 안 돼 하기는 어려우니까 교통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고요. 어디니? 여기 중앙대 안성 캠퍼스 옆에 국립한경대가 있습니다. 여기 산업대였다가 국립대로 바뀌었고요. 평택대가 있고 여기 한신 오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1호선을 타고 엉덩이가 버틸 수 있는 거의 끝선 대학이 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1시간 반이가 될 거예요. 이쪽에 아마.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하기 1시간 반 정도.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애들은 교통에 되게 민감해요. 여러 가지 뭐 연구 자료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대충 과연 그 대학 만약에 갈 수 있는지 봤을 때 뭐 천안권도 있고 뭐 다른 대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홈페이지 올라가 보게 되면 교통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내요. 이게 호서대인데 뭐 통학버스라던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통학버스 비용 같은 것도 막 써놔요. 그럼 이 학교 버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몇 시에 도착을 하는지. 그래서 뭐 보통 천안권 대학들은 10시 보통 1교시 10시부터 해요. 애들이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니까 9시 수업 보통 없습니다. 10시 수업이고요. 출발 시간이 5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7시, 8시에 서울 어디쯤에 출발하겠죠. 강남 쪽이든 영등포 쪽이든 보통 여기 영등포랑 강남이 되게 많거든요. 잠실도 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미리 볼 필요가 사실 있죠. 왜냐면 우리 아이가 통학이 좀 괜찮은 대학을 가야 애가 중도 탈락하지 않고 자퇴하지 않고 잘 다니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는 동대문 오기 전에 이것저것 지금 알아본 거예요. 뭐 EBS 상담도 받아보고 어디 가도 받아보고 여러 개 받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 이제 여기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 앞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여기 당연히 오시는 게 사실 맞을 거고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번 도와줄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전에 여러 자료를 보고 설명회도 보고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다 나오셨나 봐요. 유튜브 많이 올리시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시면서 요 장면을 보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 뭐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의사 선생님이고 환자고 환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뭐 수술 방법을 얘기했겠죠? 죄송합니다. 이 아들이 여러 가지 해외 논문 자료를 찾아보고 한 거죠. 물론 이 사람보다 의학 기술은 낮을 수 있어요. 낮을 수 있지만 혹시 이 사람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사실 저도 이런 분들이 맨 처음 저도 입처음할 때 이런 분들 오시면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뭐 이거저거 말씀하시면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저도 좀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면 아까 만약 의사와 환자 얘기를 해볼게요. 환자가 앞에 앉았어요. 이런 시술 할 겁니다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야 이게 뭐 우리 아버지한테 술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한 30대 초반인가 아버님이 심장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이제 뭐 레지던트가 와서 수술 설명해 주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이게 뭔 얘기야?
뭐 반박은 말도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는 알아들어야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수술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의사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도 제가 까막눈이라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오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설명회도 보고 입시율과 자료도 보고 하셔서 뭔가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뭔가 여러 가지 얘기해 줄 때 그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저 사람이 뭐 저 컨설턴트가 저렇게 얘기해 주는데 저거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많이 알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담 시간도 줄고 효율적인 상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 아, 목해서 잠기네. 자,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는데 뭐 공부를 많이 해오십니다. 많이 해오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선생님 뭐 여기가 이제 뭐죠? 이투스인가요? 이투스가 작년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걸 했을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디가 뚫린다. 제가 작년에 어떤 아버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봤는데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가 펑크라고 나오더라. 써도 되냐. 근데 그 자료를 우리 아버지만 보신 건 아니잖아요. 다른 애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쓰겠죠. 그러니까 입시기관마다 여러 가지 이 점수를 내는 책에 대해서 달라요. 여기는 작년 인공지능, 올해는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저기 뭐죠? UA 모의지원이죠? 여기는 그 고소 성장 분석기, 마이맥은 제가 잘 몰라요. 물론 졸업생 DB를 갖고 있는 잘 모르겠죠.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기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UA에서는 뭐 우리 동대문 와서 뭐 어디를 써 합격 불안해서 다른 데 돌려보니까 또 거기 또 아닌 거예요. 뭐지? 자, 이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불안하면 여러 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입시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다 합격이라 뜨면 어지간하면 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9,000원짜리 물건 사는 느낌이에요. 돈을 더 주고 산 느낌. 굉장히 안전하게 산 거죠. 그래서 정 우리가 이제 수시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가 작년에 오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뵀냐면 상향은 죽어도 싫대요. 그러니까 우주 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최초 합격만 가나 다군 다 받고 싶다 라는 학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졸업생인데 재학생 때 수시 6번 정시 3번 떨어지고 수시를 또 쓴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재학생 때 수시 6번 정시 3번 하니까 9번이죠. 9번에다가 졸업생 때 수시를 또 6번 또 쓴 거예요. 그럼 15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최초 합격 통지서를 너무 받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가나다고 무조건 다 최초 합격 쓰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UA도 돌려보고 여기 고소성장 돌려보고 대성도 돌려보고 이투 돌려봐서 그 모든 입시기관들이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면 거의 90% 이상 합격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지만 15,000원짜리 또 20,000원짜리 물건 사고 싶으시게 되면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컨설턴트 한 사람은 뭐 하나의 데이터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고 의견을 줄 거 아니에요. 데이터는 1억이나 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할 때 이거 될 것 같습니다. 써보시죠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달라도 이걸 해석하는 컨설턴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다르죠. 생각해보면 여론조사도 입시기관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어디는 뭐 A 후보가 유리하고 여기는 B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시기관도 다른데 이것도 다 일치할 일 사실은 없죠. 없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정시 상담하기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상담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서 대학을 정했습니다. 대학을 정했고, 그리고 대학을 정한 것 중에서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좀 상향할 수 있는 느낌이 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게 되면 안전카드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시면 잘 얘기해 주시겠지만은, 보통 안전카드는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요. 최초 합격이 좀 돼야, 여기 죄송합니다. 상향카드를 써볼 수가 뭐 안전한 게 있어야 내가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안전카드는 그러니까 1층, 2층에서 찾는 게 좀 편합니다. 1층, 2층. 가군, 나군. 3층에서 안전카드는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3층에서 안전카드는 10,000원 주고 15,000원 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이냐면 보세요. 첫 시간에 제가 군별로 대학들 좀 설명해 놨잖아요. 1층, 2층이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3층에 극급 대학이 없어요. 중앙대밖에 없거든요. 그럼 보세요. 1층에 서울대, 2층에 연고대, 3층에 중앙대면 여기 썼던 애들이 중앙대를 다 쓸 테니까 중앙대 학교의 최초 합격자 애들은 등록할 리가 없잖아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반까지 빠지거든요. 지금 800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그러면 중앙대 경영학과를 다군에 3층에서 최초 합격 썼다는 얘기는 연고대급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중앙대 다군 경영학과 최초 합으로 붙었다? 연고대가 성적으로 붙은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기대치, 상담을 받아서 조금 더 우리 아이가 점수가 이 정도인데 조금 더 상향의 느낌과 좀 거리가 먼 거죠. 물론 어느 성적대냐에 따라서 다군의 안전카드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우선은 부모님들께서는 1층, 2층에서 최초 합격 안전카드 우선 찾아보세요. 그게 안 나오게 되면 3층 가는 겁니다. 보통 1층, 2층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 1층, 2층에서 안전카드가 하나 나왔다 치고 그때부터 상향을 하는 거죠. 상향도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통 던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뭐 앞에 앉아있는 컨설턴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겠죠. 뭐 이러저러 해서 어머님, 뭐 작년에 추합이 덜 돌았다거나 또는 많이 돌았다든가, 모집 인원이 늘었다든가 모집 인원이 줄었다든가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댈 거예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기는 한번 점수가 모자라도 한번 써봅시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우리 부모님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의견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최종 결정은 부모님이 하시는 거죠. 컨설팅의 사전적인 정의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해서 컨설턴트는 합리적인 대안을 주는 사람이에요. 뭔가 결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컨설턴트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험, 여러 가지 뭐 틈을 가지고 의견을 주겠죠. 여기라고 써보십시오. 쓰겠죠. 선택은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여기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군, 다군, 나군에서 1층, 2층, 3층에서 대학을 찾는 겁니다. 그 대학을 찾는 건 제가 점수를 넣어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떤 대학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대학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점수를 가지고 안전카드를 잡느냐 상향카드를 잡느냐는 좀 이 강의가 오늘 학부모 이 과정에서는 맞지 않는 걸 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가 성적표 받은 다음에 모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 보고 감을 잡은 이후에 동대문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후에요. 상담. 이 상담, 여러 가지 지식을 얻고 동대문 와서 상담 끝. 이건 아니거든요. 상담 후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전에 비해서 경쟁률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경쟁률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유명한 대사죠. 타짜에 나온 고니가 한 대사인데, 뭐 이렇게 흔적이 남는 강의라 저 표현 안 했지만,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심리예요. 경쟁률이 높다,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다, 쓰고 싶은 애들이 많다. 경쟁률이 낮다, 쓰고 싶지 않다, 부담스럽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대1이 안 돼요. 2대1이 안 된다는 건 미달이 아니고 최초 합격자의 어지간하면 다 등록하거든요. 그건 10명 정원에 12명만 와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대학, 아무 문제가 없는 학과예요. 서울대 경영도 그렇잖아요. 30명 모집에 32명이 와도 애들 뽑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펑크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동대문에서 상담받고 나서 이제 엄마들이, 애들이 이제 뭘 딱 보냐면 원서 접수 페이지가 딱 열리는 순간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대문 제가 가까운 외대 최초 합수고 어디를 던져보라고 했어. 원서 접수 페이지가 딱 열리고 경쟁률이 보이는 순간 경쟁률이 높네.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에요. 경쟁률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지금 유튜브가 옛날 그 뉴스 내용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92학번인데 저 때도 뉴스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뭐냐면 대학들이 이제 각 대학에서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저도 어쩌다 학생회관에 접수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사들이 서울대에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연고대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기 지금 뉴스가. 이때 보게 되면 6시 마감인데 그 즈음에 이제 5시군요. 5시 마감인데 그 즈음에 오는 부모들이에요. 야, 저희 경쟁률이 낮아. 근데 서울대 경쟁률이 낮은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서울대가 도망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달이 났으면 그게 맞아. 만약에 이 상황이 30명 정원에 27명이 왔어. 그럼 정원이 3명 모자르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넣어서 실제 최종 경쟁률이 1대1이 안 되면 그건 미달났으니까 이건 의미가 있죠. 근데 마감 시간에 보통 경쟁률이 보통 연고대도 2대1은 넘거든요. 근데 2대1이 넘는다. 그러면 정원이 100명이면 200명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연대 경영이라도, 아무리 연대 의대라도 모집 정원만큼 서울대로 도망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2대1이 넘었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마감 시간 전에, 그러니까 5시 요 전에 2대1이 넘었다는 건 어느 대학이든 어지간하면 내가 성적이 모자라 붙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보통 이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선생님 마지막 경리를 보고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님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 똑같이 생각을 한다. 어머님도 지금 성적이 안 되니까, 우리 아이도 성적이 안 되니까 지금 마지막 경쟁을 보고 쓰겠다는 거 아니냐. 다른 아이들 똑같다. 모든 주류 흐름들이, 성적이 모자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데 그 흐름이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적이 부족하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원 전략을 가지고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워낙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학력 고사할 때는 경쟁률 발표라고 원서 접수 창구가 있어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나 연대나 좋은 대학들,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딱 마지막 날 11시나 1시, 늦어도 3시까지 마지막 경쟁률 발표하지 않고요. 만약에 서울대가 1월 1일 날 마감이다. 그럼 1월 1일 11시에 경쟁률을 공개하고 마감 시간 6시까지 공개하지 않아요. 이런 누치작전 때문에.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11시 경쟁률을 보고 쓴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이미 1대1이 다 넘었어요. 보통 서울대 그때 경률을 가고서 1대 다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0.9대1이 나와도 그 0.9대는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잖아요. 이러다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 즈음에서 뭔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제가 상담할 때 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대학, 어떤 대학이라고 얘기 못 드리겠는데, 이제 보고서 쓰면서 제가 이제 보고서 대학에 이제
연구 보고서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 물어봤어요. 저 마감 시간 이후에 들어온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합격선이 보통 그 대학 환전 점수 기준으로 660점 정도 돼요. 근데 마감 시간부터 아까 11시 이후로 들어온 애들이 600점이 안 됩니다. 합격점이 660점인데 마지막 들어온 애들 600점이 대부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보통 경쟁률을 보고 뭔가 펑크가 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 같지만 저는 아니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펑크는 다른 로직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지금 요 선생님께서 이제 블로그에 올리면 잘해보게 되면 이게 나오거든요. 뭐 이게 마감일 그러니까 4시까지 발표하고 최종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이때 지원자 요 사이잖아요. 요 사이에 들어온 애들 어떤 애들이겠냐고요. 어떤 애들. 성적이 좋을 리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적 좋은 애들은 거의 첫날 거의 다 들어오죠. 제가 작년인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수시에서 이제 서울대 직윤 쓰고 외대 교과를 쓰는데 외대 교과 전형도 환전되는 점수제가 있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는 외대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니? 그러니까 1.0 딱 나온대. 만점. 물어봤어. 너 언제 썼니? 첫날 아침에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안전한 아이들은요. 원서 첫날 보통 다 내요. 점수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입시기관들이 예상하는 점수보다 낮거나 택도 없는 아이들은 입시기관들이 판단하는 그 점수보다 낮은 아이들은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전에 보세요. 이때 경쟁률 보세요. 이때 14시 이전에 경쟁률이 보통 요것 빼고 대부분 2대1 다 넘잖아요. 그죠? 넘으면 뭐 이미 요때 최초 합격자들 다 들어온 거죠. 여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이미 다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굳이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이게 숭실대죠. 숭실대. 여기가 국제법문학과 1점 얼마 나왔다고 미친듯이 들어오잖아요. 무슨 엄청나게 들어오죠. 이게 아마 입시를 보게 되면 국제법문학과 경기가 낮았다는 얘기는 성적대가 높은 데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대학으로 이탈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요. 실제 이때는 다른 대학으로 이탈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성적 낮은 애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여기는 다른 대학 이탈이 많이 됐을 거예요. 마감일 전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뭐 그 정도 해석인 거죠. 접수식이 경쟁률에 대해서는 UA 쪽에서 써는 베리타스 기사들이 있어요. 뭐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질 내용들이고, 요건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메가스터디 쪽에서 나온 경쟁률 관련된 얘기예요. 이것도 뭐 볼만은 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데 우리 아이들이 경쟁률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작년에서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재작년에 연대기계공학과가 그러니까 2일날 마감인데 1일 저녁 때 경쟁률이 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기계 이 둘 중에서 기계가 전자보다 경쟁이 좀 낮았어요.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또 어떤 제종반에서는 또 이제 엄마들은 다 전화해서 연대기계공학과 터지니까 쓰지 말라고 전화 다 돈 거예요. 또 어느 어머님도 저한테 연락이 왔죠. 기계공학과 이제 접수 마지막 날 경쟁률이 낮아서 낮다는 게 서로 비교했을 때 낮은 거지. 제가 봤을 때 진짜 낮은 건 아니었거든요. 경쟁률이 낮아서 터질 거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저러해서 터져도 그 아이 연대 연대 기계공학과 쓰고 싶은 아이라 어머니가 터져도 얘는 안전하다, 괜찮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시면 쓰셨어요. 붙었습니다. 마지막 발에 경쟁률이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애들 합격권과 관계가 없어요. 또 꽤 오래전, 5년 전, 6년 전 얘기긴 한데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가 20대 1까지 정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입시 결과가 높아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입시기관에서 예상한 점수 정도 되는 애들이 결국 붙었어요. 그럼 갑자기 20대들이 왜 올라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전년도에 입시 결과가 낮았던가, 마지막 최종 발표하는 경쟁률이 좀 낮았던가, 여러 이유 때문에 쏠렸겠죠. 경쟁률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고민하진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나요? 저도 이제 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뒤에 댓글이 아주 아름답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작년 그 정시 때 찍은, 그러니까 작년 정시 2020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에서 2대1 이하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2대1 이하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탈한 애들까지 죄다 봤어요. 미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대학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경력 낮으니까 들어와야지. 이미 뭐 커전도 나왔으니까. 이거 보세요.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는 13명 정원에 20명. 뭐 이탈자가 뭐 없으니까. 그래서 정시 때 우리가 사전 공부를 하고 상담받은 뒤에 써야 되는데 경쟁률이 높냐 또 낮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컨설턴트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받아보시고 쓰시면 되겠지만, 경쟁률이 터무니없이 낮다거나 또는 경쟁률이 터무니없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기피하는 일은 조금 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제 강의는 끝내고요.